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기업의 언어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의 언어 재무제표, 특히 재무 비율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무 비율이 기업 간 비교를 원래 의도하고 만들어졌는데 막상은 기업 간 비교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 간의 재무제표의 그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서 산업이 다른 경우에 비교하기가 어렵고, 산업 내 소속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실질의 차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가 현저하게 다른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 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재무제표의 재무 비율들은 동일 기업의 이전 대비 이상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기업 간 비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재무 비율보다는 금액을 중심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익 인식이라면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매출, 판매된 금액, 판매돼서 판매된 금액의 합산액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매출의 인식 시기로 보면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선적이라는 게 이제 그 수출품을 배에다 실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점으로 그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선적 시의 인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품을 바다를 건너서 받았으면 그 인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에게 인도가 됐으면 인도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고객이 그거를 반품할 수 있다 그러면 반품 가능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돈이 회수가 되는 시점에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계약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매출을 많이 인식하게 되고, 자금 회수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으로 매출액을 잡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벌 때 자금 회수 시점으로 매출을 인식을 해서 좀 이거 너무 왜곡된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안에는 상품 관련된 매출이나 제품 관련된 매출도 있지만 공사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설업 같은 경우가 아파트를 짓는 공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원가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을 달리 판단을 하게 되면, 외견상 아파트의 공정률이 50%인지 55%인지 60%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면 좀 매출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좀 과소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품이나 수수료 부분은 이제 백화점의 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좀 그 갑의 위치에 있는 그 백화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재고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제품을 재고 부담이 없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상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매출액이 커지는 거죠. 반면 재고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판매 수수료만 인식을 해서 굉장히 작게 매출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수준의 백화점끼리 상품 위주로 매출을 인식하는 백화점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타나게 되고, 수수료를 중심으로 백화점의 매출을 인식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동일한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하지만 영업이익 발생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재무 비율보다는 절대 금액을 더 중요하게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당금 설정에 있어서도 대손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 아닌 경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C냐 DB냐 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충당금의 설정 부분들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기록, 재고실사, 혼합, 그다음에 개별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재느냐, FIFO 처음 들어온 게 처음 나가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하느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보느냐, 내지는 망실 및 감액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금액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지분법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미실현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도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 논술을 유사한 자산에 대해서 어느 기업은 2년, 어느 기업은 5년 이래버리면 감가상각비 자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액수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존가액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치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하나의 회계 정책을 책정을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동일한 회계 정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서의 재무 비율 비교는 오히려 동일 기업 내에서의 전년 대비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비용 자본화인데요.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돼서 발생한 이자 비용 같은 경우를 자본화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서 비용 자본화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을 해서 분할 상환을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경상연구 개발비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실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은 같은데 그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리스, 운용리스도 그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리스의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신 금융리스 부채를 그러니까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잡히는 거죠. 자산과 부채의 자산과 그 차입금이 같이 잡히는 형태가 되는 반면 운용리스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취소 불가능한 사용계약을 맺고 손익계산서상에 운용리스 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 운용리스 수수료는 금융리스 수수료보다는 비싼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동일한 비행기, 뭐 선박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박금융이나 항공기 금융을 통해서 금융리스를 하느냐 아니면 운용리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져서 전혀 다른 그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서 발췌된 부분을 보여드려서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감액 재평가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 추정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재평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동일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죠. 그 기업의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면 보유 부동산이 원가로 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재평가를 한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유 부동산이 재평가를 안 했으면 굉장히 저가로 나와 있겠죠. 사실은 재무제표가 실질보다 작게 표기가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한 기업과 아닌 기업과는 좀 차이를 두고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도 매출, 매입, 채권, 채무도 그 특수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재무제표에서 건설회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일단은 기업이 통상 많이 부담하는 우발채무에는 매출채권을 매각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매출채권 매각 할인을 하면서 그 보증을 그러니까 회수 안 되었을 때 그 연대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매출 채권을 완전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출 채권이 빠지고 들어오고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의 매각 할인, 그다음에 이전에 그 강원랜드에서 문제가 됐었던 뭐 유동화 채무, ABS 채무 같은 거, PF ABS 채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여부, 그다음에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 보증의 내용, 그다음에 담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 아니면 지급 보증도 아니고 담보 제공도 아니지만 해당 그 사건이 현실화 됐을 때 그 발생된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 인수 같은 경우도 우발 채무 및 약정 사항으로 반영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 자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해서 차입금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 간 비교에도 어려움이 있다. 재무 비율 갖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질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차라리 재무 비율보다는 정확한 그 금액, 뭐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정확한 금액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그 처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냈는데요. 대개는 금융리스를 많이 사용을 한 기업은 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대신 금융리스를 썼기 때문에 리스 차입금이 부채에 올라가요. 이렇게 그 보시면 유형자산의 항공기들이 이 금액이 잡히는데, 대신 유동성 리스 부채와 같이 그 부채도 같이 올라갑니다. 차입금도 같이 올라가요. 반면 금융리스를 쓴 경우에는 리스료가 좀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리스료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는 낮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총 자산 대비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잡히지가 않죠. 자, 아시아나항공과 그 대한항공의 유형자산 항공기 부분만을 따로 추려서 보면 4조 5천억, 3조 1천억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유형자산이 적은 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실상 저기 리스료의 비율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의 리스료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대한항공이 리스료가 4조 8천억인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6조 3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즉 항공기의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아시아나항공은 운용리스로 쓰고 있는 거죠. 약 1조 원 정도를 의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기업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맞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 그렇겠군이라는 개연성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운용리스를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유형자산 소유권 자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는 적게 잡혀요. 또 그 관련된 그 차입금을 따로 실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차입금이 적게 나타납니다. 규모에서 보면 리스료가 이게 비슷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항공기는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조건 하에서 리스 계약을 했을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리스료의 비중이 높죠. 이렇게 감안을 해서 보시면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유사한 기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면 개별 숫자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지만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내역 같은 경우는 주석사항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유형자산에서 관련 자산인 항공기 부분만 추려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대한항공만 그러냐? 아닙니다. 해운사들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선박을
꾸준히 누적해 와서 유형자산으로 자기 거의 배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운사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금융리스를 통해서 선박을 보유한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죠.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사의 경우는 이런 금융리스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신용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운용리스를 중심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보다 못하다? 그러면 운용리스도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해운선사 큰 곳에는 그 배의 여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임대를 해서 하는 아주 조그마한 해운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정확한 것들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익인식, 충당금, 재고자산, 유가증권, 감가상각, 비용자본화, 금융리스, 운용리스, 자산 감액 재평가,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 우발채무에 이르기까지 재무제표상의 숫자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가 참 어렵다. 다만 절대 금액, 어찌됐든 영업이익의 규모, 어찌됐든 자본의 그 규모, 어찌됐든 그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서 그런 절대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